김문수의 119 전화. 이걸 다 보고도 오해가 남았다면 당신은 좌파불치병.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말은 지구의 반바퀴를 돈다. 마크 트웨인. 김문수는 제32대, 제33대 경기도지사로 연임에 성공했다. 재임 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8년이었다. 경기도지사 연임에 성공한 뒤 대권주자로 오르내리던 그때 승승장구하던 김문수를 벼랑으로 몰아넣은 일이 있었다. 그들은 그걸 김문수의 119 갑질 사건이라 명명하였다. 나도 그때는 김문수가 갑질을 일삼는 나쁜 놈인 줄 알았다. 모든 자료를 깡그리 조사해보기 전까지는 나도 속고 있었다. 언론의 교묘한 편집과 잡돌이가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는 걸 몰랐다. 당시에 나나 국민이 보고 들었던 언론 보도는 날조에 가까웠다. 녹음 파일을 일부만 짜깁기에 보도하였고 모두가 그걸 믿었다. 나중에 몇 군데 언론이 진실을 말하기도 했지만 묵살되었다. 김문수는 언론에 의한 나치식 선전 선동의 희생제물이었다. 아무리 언론이 자극을 추구한다지만 어이없게도 모든 언론은 일부만 편집된 녹음 파일을 보도하였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진상을 제대로 파악해야겠다는 나조차 모든 자료를 검토하기 전까지 몰랐다. 언론 대부분이 의도한 대로 일 없이 대뜸 119에 전화해 나 도지사인데 당신 이름이 뭐야? 를 무한, 반복한 어처구니 없는 정치인으로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정당을 떠나 일 잘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던 김문수는 이 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지금까지도 여론은 여전히 대뜸 119에 전화해 나 도지사인데 당신 이름이 뭐야? 를 무한 반복한 정치인이자 갑질의 대명사로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교묘한 언론의 짜깁기에 놀아나고 있었다.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때는 2011년 12월 19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는 병문안을 위해 남양주시의 한 요양병원을 방문하였다. 대학 후배이자 노동운동 후배인 최한배가 췌장암 투병을 하며 대학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계속 진료를 받으러 다녔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간병하던 부인이 자기 남편을 태운 채 직접 차를 몰고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병원까지 다녔다. 그런데 일반 승용차로 가니 거리도 30km 이상인데다 도심에 교통체증도 있고 하니 1시간도 넘게 걸렸다. 문수는 물었다. 가다가 숨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 부인은 답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문수가 다시 물었다. 119 생각은 안 해봤나? 그 부인은 말했다.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럼 내가 알아봐 줄게. 그리하여 119에 전화를 걸게 되었다. 김문수를 비난하는 측의 말을 들어보면 도지사가 물어보는데 감히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느냐? 라는 갑질의 언어가 아니냐고 분노한다. 도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긴급전화인 119에 전화했을 때는 용건부터 말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앞뒤 정황을 전혀 모르니 어쩌면 그런 반응이 당연하다. 당시 김문수가 왜 그렇게 계속 관등 성명을 물었을까? 혹시 그 이유가 궁금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다. 당시 김문수의 전화를 받은 남양주소방서는 불과 2년 10개월 전 큰 사고를 친 전적이 있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2009년 2월 22일 밤 10시 55분과 다음날 오전 5시 39분 두 차례 길을 잃고 벌판을 헤매는 노인의 구조 요청에 무성의하게 대응해 사망사고를 낸 적이 있다. 결국 6시간 45분 간격을 두고 119에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한 두 차례의 전화가 모두 묵살된 노인. 노인은 다음날 남양주시 진저읍 내강리 들판에 동사한 채 발견되었고 남양주 소방서는 논란의 정점에 섰다. 경기도 관할 36개 소방서의 총책임자는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지사 김문수의 주도로 경기도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50여 차례 실시하였다. 신고 대응에 관한 책임을 확실하게 하도록 일단 전화를 받으면 관등 성명을 대고 설사 의심이 가도 장난 전화로 간주하지 않도록 응대 매뉴얼을 만들었다. 총 9차례나 김문수가 자신의 관등 성명을 밝히고 물었지만 이를 장난 전화로 판단했던 남양주 소방서는 2009년과 변함없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지난 2009년 2월 22일 바로 문제의 남양주 소방서에 걸려온 목숨이 걸린 신고 전화의 통화 녹음이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겨울 2009년 2월 22일 밤 10시 55분 첫 번째 통화다. 네, 남양주 소방서입니다. 네, 119입니다.
여보세요? 예, 119입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내강리 앞에 내렸는데 예. 여기 위치를 잘 몰라요. 예,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내가 내렸는데 집을 찾아가려니까 집을 모르겠어요. 어디냐 하면은 예. 저기 저 앞에 보이는 게 지금 뭐냐 저게. 경찰이 왔다 내강리 어디, 거기서 차를 타고 집에 다른 아프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시잖아요? 네, 내강리 앞에서 내렸는데 예. 내강리 앞에서 내렸다고 하면 저희가 모르죠. 내강리 앞에서 내려갖고서는 여기로 또 들어왔는데 이 앞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말씀을 드리면은 여보세요? 네. 예, 뭐 요구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지금 내강리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 그런데 지금 내강리 앞에 내렸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대강리요? 그럼 집은 어디세요? 내가 대골빌라예요. 예? 대골빌라. 대골빌라요? 네. 그러면 대강리 계시는 거예요? 집이? 네. 예. 그런데 여기 내렸는데 어딘지를 모르겠어. 딴 데로 벌판에 나와가고 헤매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저기 길가에로 가지 마시고요. 잘 생각하셨다가. 네. 그래서 집으로 좀 들어가세요. 근데, 예. 방향을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요. 잘 생각하셨다가,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세요. 편안하게. 저 끊겠습니다. 네.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겨울 2009년 2월 23일 오전 5시 39분 두 번째 통화다. 네, 남양주 소방서입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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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입니다. 말씀하세요. 여기가 내강리. 여보세요? 예, 예.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내강리인데요. 예.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데. 예. 저 좀 구해주세요. 글쎄, 어떻게, 저희가 거기,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내가 오늘 어디 무슨 큰 건물 없어요? 내강리를 왔는데. 예. 내가 밖에 지금 한 2시간을 내가 지금 헤매는데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께서, 네. 뭐 위치를 모르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 이렇게 보셔가지고, 네. 간판이나 무슨 큰 건물이나 뭐 보이시면은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경찰하고 협조를 해드릴게요. 아유, 지금 선생님께서 모르신다 그러면 저희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이게 어딘지 나도 참 아니서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날씨가 네. 추우니까 보셔가지고 큰 건물이나 어디 불 켜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강리면은. 하우스 친구 나와 있어요, 지금. 예? 하우스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딘지 선거를 못 받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큰 건물이나 이런 거에서 해서 전화 주세요. 그러면 경찰하고 협조해서 도와드릴게요. 아유, 이거. 네. 선생님 모르신다면 우리 몰라요.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가 어디 다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큰 건물이나 하면서 보셔가지고 전화 주세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노인은 6시간 45분 후에도 재차 구조 요청을 했으나 남양주 소방서는 이를 묵살했고 70대 노인은 결국 동사한 채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자동 위치 추적 등의 방법이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상황실 근무자의 책임으로 어이없이 아까운 목숨을 잃은 셈이다. 이 사건은 며칠 뒤 몇 군데 언론을 통해 단신으로 보도되었다. 먼저 2009년 2월 27일 KBS의 보도가 있었다. 뒤를 이어 2009년 2월 28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유족 측은 통곡하며 남양주소방서에 항의했지만 외려 남양주소방서는 숨진 노인을 탓했다. 노인은 내강리 벌판이라며 도움을 청했다. 잘 생각해보고 편안하게 들어가라고 한다. 다음날 오전까지도 구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신고자가 모르면 저희도 모른다고 응대한다. 개천가라고 말하지만 큰 건물을 보고 전화하라고 한다. 대략의 위치 파악이 가능했지만 끝내 묵사라고 말았다. 숨이 넘어가는 듯한 목소리에 다급함이라든가. 근데 그런 다급함을 느끼게 해주지를 않더라는 거지요. 당시 김 지사는 안이하게 상황에 대처한 남양주소방서의 업무 처리 태도를 크게 질책했다. 더불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처럼 어이없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구조 상황 파악 요령에 대한 교육을 50여 차례 실시했다.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재난 현장 표준작전 절차인 SOP에 따르면 상황실 근무자는 119 신고 시 먼저 자신의 관등 성명을 밝히고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성실하게 응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황실 근무자가 신고 전화에 대해 장난 전화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응대하면 자칫 진짜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김 지사의 통화 내용도 앞에 사망사건에 기인한 걸로 총관리 책임자의 당연한 질문이었다. 한번 사고를 친 남양주소방서가 여전히 안일한 태도로 태평하게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 더 어이가 없었던 게다. 거기에 언론은 녹음 파일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한 뒤 보도하였기에 여론은 악화되었다. 그러나 녹음 파일 전체를 들어보면 의아한 대목이 생긴다. 경기도 소방의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가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상대방의 이름을 물었는데 무시하였다. 도지사에게도 이럴진데 일반 국민의 전화에는 어떻게 대응했을지 감이 오는 대목이다. 나중에 문제가 커지자 두 소방관은 장난 전화인 줄 알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유명 정치인이자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의 음성을 모르는 이가 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들지만 이제와 그분들에게 따지고 싶지는 않다. 김문수를 정치적으로 견제하는 측은 이렇게 말한다. 김문수가 이 전화를 건 2011년 12월 19일은 2012년을 기점으로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가 119로 통합되기 몇 달 전인 때라. 여전히 1339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용건이 있다면 1339에 문의했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한다. 그러나 1339가 존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환자 이송은 전적으로 119가 담당하고 이송 중인 구급차에 대한 처치 지도, 병원 안내 및 질병 상담은 1339가 전담했다. 김문수의 중증 환자 이송건은 당연히 119에 문의해야 했다는 말이다. 1990년대 초반 부산시의 한 응급 환자가 이송된 병원마다 진료를 거부당한 채로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1991년 7월 적십자 129 응급환자센터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개시하여 1997년 2월 1339로 번호를 바꿨다. 그때부터 환자 이송은 119가 전담하고 이송 중인 구급차에 대한 처치 지도, 병원 안내 및 질병 상담은 1339가 전담하도록 업무 자체가 조정되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환자 이송은 119 전담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김문수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많이 하였다. 지방직 공무원이었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2,000명으로의 소방공무원 증원 1, 2교대 12시간 근무를 1, 3교대 8시간 근무로 변경하였으며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였다. 한두 군데 언론이 진상을 파악해 보도했지만 이미 여론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었다. 이후 전화를 받았던 소방관은 민원 게시판을 이용하여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자신의 관능 성명을 밝히고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저는 자의적으로 너무 경솔하게 장난 전화라 판단하고 규정도 무시한 채 너무 큰 무례를 범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건 이번 일로 인해 우리 소방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그런 지사님의 모습이 퇴색되는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번 일이 더 이상 쓸데없는 오해와 논란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루 종일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져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2011년 12월 29일 글 일부 인용. 다음 날인 2011년 12월 30일 김문수는 두 소방관을 찾아 걱정 말라며 격려했다. 그러나 일은 두 소방관의 걱정처럼 흘러갔고 이후 김문수는 연이어 낙선하며 정치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대권주자로 오르내리다 해당 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추락하여 무척 억울했을 텐데도 끝까지 자신이 고지식하여 일어난 일이라며 남양주소방서나 문제의 소방관을 탓하지 않고
모든 여론의 비난을 지금껏 혼자 감내한 김문수의 대인배 같은 면모가 돋보인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의 탓이라고 했던가. 자신을 변명한다고 이런 내용을 말했다간 편파적인 언론으로부터 더 가혹한 질타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걸까. 애꿎은 끈 여론의 문매를 맞고도 김문수는 끝까지 관계자들을 보호했다.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그들을 지켰다. 묵묵히 제 갈 길만 가는 김문수다운 선택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일종의 징계로 두 소방관에게 전보 조치를 내렸다. 언론은 이를 김문수의 의지라 지레 짐작하여 그는 다시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두 소방관에게 인사발령을 낸 이는 이양형 경기재난 소방본부장이었고 징계할 일은 아니라는 김문수의 지시에 따라 당사자들은 일주일 만에 원때 복귀하였다. 거짓말을 크게 만들고 단순하게 만들고 반복하면 결국 대중은 그것을 믿게 된다. 선동은 한 문장이면 된다. 하지만 그걸 반박하는 데는 많은 양의 문서나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침내 반박하려고 할 때 대중들은 이미 선동돼 있다. 나치 독일 히틀러 정권의 선전장관 파울 요제프 괴벨스의 말. 강직한 김문수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찬란하길 응원합니다. 위풍당당 채널 구독으로 김문수를 응원해주세요.